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리고 진승 오광의 난으로 무너지는 것까지 봤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왜 한나라의 한자를 저렇게 큰 한자로 한번 써놓아 봤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잖아요. 뭐 한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쓰는 한자가 저 한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완성한 국가가 한나라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징해 보고자 한번 써봤고요. 이번 시간에 한번 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천천히 한번 볼 텐데 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진나라가 뭐에 의해서 무슨 난? 진승오광의 난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진승오광의 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승오광의 난 때문에 이제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혼란한 어떤 중국 대륙에 큰 두 개의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 그다음에 초나라의 항우. 이 두 세력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경쟁 끝에 두 세력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요 한나라와 초나라 간의 어떤 경쟁을 초한전이라고도 불러요. 요 초한전을 모티브 삼아서 나온 게임이 요거죠. 장기. 어, 장기를 더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는 보통 이제 어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초나라, 즉 초록색을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실력이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빨간색을 선택을 하게 되고 초나라가 먼저 수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한나라와 초나라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게임은 조금 실력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한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빨간색이 한자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요게 이제 한나라 한자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초나라 초자죠. 어쨌든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경쟁 중에 결국 한나라 유방이 승리함으로써 한나라를 이제 가지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 한 고조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방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중국 전체를 지배함에 있어서 두 가지 통치 시스템이 나왔었잖아요. 지방을 다스릴 때. 하나는 주나라 때 봉건제, 아들들을 보내는 봉건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진시황 때 시행했었던 지방관을 보내는 군현제가 있죠. 봉건제의 최대 문제점 하면 역시 분열을 불러온다는 거죠. 근데 봉건제 그나마 좀 장점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들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9년제 최대 장점은 뭘까요? 중앙 황제의 권력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9년제의 단점은 나간 사람들을 어쨌든 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면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 9년제나 봉건제나 다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 9년제와 봉건제 중에 뭐가 더 황제의 권력이 강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황제의 권력이 강하겠어요? 봉건제는 아들들을 보내는 건데 아들들은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봉건제보다는 어, 확실히 9년제가 더 중앙 황제의 권력이 강하죠. 그래서 9년제가 황제의 권력이 더 강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나라 유방도 뭐 제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난 뒤에는 봉건제보다는 9년제를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섞어요. 왜 섞냐면 항우 있죠. 한나라 유방과 싸웠던 항우 같은 경우는 원래 귀족 집안이에요. 근데 한나라 유방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 원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40살까지 부모님께서 농부예요. 뭐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냥 농부야. 농부인데 별로 이제 저 유방이라는 사람도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동네 한량처럼 그러고 살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두 가지를 받았죠. 용돈과 잔소리를 받고 그렇게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엄마 용돈 줘, 나 배고파 이러면 잔소리 먹고 또 친구들이랑 또 술 먹으러 나가고 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아빠한테 또 얻어맞고 다음날 아침에 또 엄마한테 용돈 달라 그러고 잔소리 먹고 용돈 받고 또 술 먹으러 나가고 뭐 그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또 죽으란 법은 없다고 누구나 다 장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
그래도 이렇게 엄마한테 욕먹고 용돈을 받고 계속 나가는 거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라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나이 40살까지는 진짜 동네 시정잡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동네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장점 하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랑 어울리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 집단을 만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임협 집단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 학술 용어로는 임협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키우고 키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라는 나라는 유방이 자기 백수 때 같이 놀러 먹던 친구들이랑 만든 나라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황제가 됐어요.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백수 시절부터 나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힘을 모으고 모아서 머리를 막 모으고 모아서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황제는 나지만 내 친구들을 대접을 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자리 줘야 돼요. 그러니까 봉건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년제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9년제를 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왔으니까 친구들을 대접해 줘야겠으니까 봉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게 적당히 섞여서 군국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수도 인근 지역이 있을 거고 수도 주변 지역이 있을 거고 저 멀리 지방이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9년제고 다른 하나가 봉건제예요. 어느 쪽이 9년제겠어요? 아무래도 황제가 있는 쪽이 지방관을 직접 보내는 9년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수도 주변 지역은 9년제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 일부 지역은 봉건제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고조 유방도 자기 친구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봉건제를 한 거지. 아마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9년제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 대접해 주느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고조 유방이 9년제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못했잖아요. 결국 지방은 봉건제를 섞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고조 유방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황제, 다음 황제, 다음 황제 이어지면 언젠가 누군가는 봉건제를 없애고 9년제를 전국화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한무제입니다. 사진 엄청 크게 해놨죠 제가. 제 수업 때 PPT에서 한자가 아니라 제 수업 때 PPT에서 이렇게 사람 인물 사진이 크게 나온다는 건 그 양반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중요하니까 사진을 크게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의 약시 가장 큰 업적은 한 고조가 처음에 건국자인 유방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던 9년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걸 드디어 한무제 때 해내게 됩니다. 즉 이제 한 고조 유방 건국자 그 유방과 친했던 그 공신 세력들을 다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한무제 때 황제권이 강했다는 거예요, 약했다는 거예요? 황제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권을 꾸준히 키워서 이렇게 9년제를 전국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진나라였죠. 진나라가 선택한 사상 체계가 뭐였어요? 진나라는 기억하시나요? 진나라는 법가였죠. 법가. 진나라 왜 망했어요? 사실은 법가 때문에 망했잖아요. 법가를 너무 혹독하게 적용을 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켜서 진승오광의 난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법가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법가 때문에 망한 나라인데 그거를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진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만들어진 나라인데 사람들은 진나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똑같이 운영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나라와 다르다. 우린 진나라와 다른 시스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그래도 황제권은 또 강했으면 좋겠고 그럼 타협책을 찾아야 돼요. 법가는 아닌데 황제권은 강할 수 있는. 그래서 고른 게 뭐예요? 육아인 거예요. 왜냐면 육아에는 무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육아를 골랐을까? 충 기억나시죠? 육아의 핵심 개념은 충효 그다음에 덕이었었죠. 요 충이 뭐예요? 군주에게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육아는 법가의 대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동중서라는 학자가 제안을 해서 이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 양반이 동중서예요. 동중서라는 양반이고요.
그리고 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요. 오경 박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박사님의 박사 맞아요. 그래서 이 오경이 유교 경전 5개예요. 5개의 유교 경전을 오경이라고 해요.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런 5개의 경전이 있어요. 외워두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쓰지 마. 어쨌든 그래서 이 5개의 경전을 박사님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워놓고 그 안에 오경 박사라는 유교 경전 선생님을 둔 거죠. 이렇게 해서 유교를 가르치는 건데 이 태학은 지금의 대학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상위 교육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진나라 때 기억하시겠지만 법과 이회의 사상을 많이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진나라 때 법과 이회의 사상을 탄압했던 2개의 사건. 분서, 갱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때 이제 훼손된 걸 어떻게 해서든 복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부 남아있는. 왜냐면 분서경유 소식이 들리고 나서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몰래 몰래 책들을 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나라 중앙정부에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했어요. 분서경유를 했다 그래서 싹 다 남김없이 다 태워버린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복구하면서 만들어진 게 훈고학이죠.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은 훈고학 체계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무제는 또 본인의 어떤 강력해진 황제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도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요거 내년에 한국사 배울 때 배우시게 될 텐데 고조선을 또 공격을 해서 고조선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 고조선 지역에 한사군이라는 걸 개척하게 되는데 한사군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군현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국의 지방제도를 군현제라고 했는데 왜 군현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인천시 안에 뭐 백석동, 경서동, 당하동, 검암동, 검단동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현제도 무슨 무슨 군 안에 무슨 무슨 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 지방 행정 체계예요. 군, 현, 무슨 군, 무슨 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소 쓰면은 인천광역시 뭐 서구 무슨 동 이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중국 군현제에서도 나는 무슨 군 무슨 현에 살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한 사군을 개척했다는 건 고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조선 지역에 한나라의 영토로서 4개의 군을 설치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흉노가 또 말썽을 부립니다. 흉노 기억나시죠? 북방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중국을 내려와서 괴롭혔었죠. 그래서 진나라 때도 몽염 장군을 보내서 흉노를 몰아내고 이 흉노를 다시는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만리장성이었죠. 아 그리고 지난 수업 때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만리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다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리장성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시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신추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을 때 이 나라에서 이만큼 만들고 요 나라에서 이만큼 만들고 요 나라에서 이만큼 만들고 요 나라에서 이만큼 만들고 해요. 그거를 진시황 때 싹 다 통일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건 진나라 때 얘기고 흉노가 진나라 때 몽염 장군에 의해서 쫓겨가는데 다시 세져요. 다시 세져서 한 고조 유방 때 한 번 흉노랑 전쟁을 해요. 백등산 전투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져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화본공주라 그래서 자기 딸, 그러니까 공주죠. 딸을 심지어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럴 만큼 흉노가 굉장히 세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한무제도 부담이 되는 거죠. 흉노를 한 번에 공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어, 한나라 흉노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흉노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 2나라 여기 대월지 있죠. 대월지, 대환 이 2나라가 요 흉노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나라 단독으로 흉노를 공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대환이나 대월지도 흉노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 얘들도 흉노를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대환이나 대월지한테 사신을 보내서 얘들을 설득해서 양면 공격을 하자. 요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보내는 사신이 장건이에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장건이 이때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이 비행기 타고 가도 먼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8시간 걸릴걸? 8시간은 안 걸리겠, 8시간 걸리겠다.
근데 이거를 막 몇 년이고 가는 거야. 막 세워라, 세워라 걸어가는 거예요. 막 개고생을 해서 가요. 가서 대월지에 가요. 그러니까 대월지의 황제를 만납니다. 만나갖고 물어봐요. 예전에 흉노한테 공격당한 적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건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나라에서 왔는데 한나라 저희 나라도 흉노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대의 나라도 흉노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 아마 흉노랑 관계가 안 좋으실 텐데 우리 한나라랑 그대 대월지랑 힘을 합쳐서 흉노를 같이 공격하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월지 쪽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예, 안 받아들여요.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공격한 당한 적이 있는 게 맞는데 옛날에 공격을 당했었다.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흉노는 센 나라고 그다음에 그 너무 옛날 일이고 우리는 굳이 옛날 일을 끄집어서 흉노랑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는 그냥 미안하다. 먼 길 온 거 알겠는데 거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건은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장건은 목적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장건을 배우냐면 장건이 이 대월지와의 동맹을 이뤄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다 사막이거든요, 여기. 이 길을 뚫어서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길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아시스를 다 거쳐서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장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막을 뚫고 저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건이 이용했던 이 여러 오아시스들을 거치는 이 길을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단길이라고 부르고 이 길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장건의 의미는 대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이 비단길을 찾아내고 사용해냈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상인들이 이 길을 엄청 많이 썼고 왜 비단길이라고 하냐면 이 길을 통해서 상인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비단을 막 여기저기 팔았거든요. 어쨌든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일로 비단길이 열려서 장건은 동맹을 맺는데 실패했지만 굉장히 동서교육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결국엔 한나라는 단독의 힘으로 한무제 때 흉노를 정벌해냅니다. 그때 이제 흉노를 정벌했던 장군들이 위청, 곽거병 이런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겠지만 또 중국인들한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을지문덕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유명한 장수들이에요. 어쨌든 흉노 중국 가면 되게 거대한 막 이제 동상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흉노를 이렇게 정벌해서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음, 남쪽, 동쪽, 흉노면 북쪽이겠죠. 하여튼 5만 대를 다 공격을 하고 있죠. 음, 이거 다 뭘로 하는 거겠어요? 물론 병사들도 많이 죽고 하겠지만 이거 다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무조건 돈이에요. 전쟁은 무조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무기를 사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장군을 고용하고 다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남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전쟁이에요. 뭐 막 슈퍼카를 사고 막 다이아몬드를 사고 막 그런 것들은 다 작은 사치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치는 전쟁이에요. 전쟁. 다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남쪽으로 베트남 때리고 동쪽으로 고조선 멸망시키고 막 흉노 밀어내고 이렇게 5만 대 전쟁을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염철전매제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전매제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전매제. 전매제라는 건 뭐냐면 전체 다 전체 다 국가에서 파는 걸 전매제라고 해요. 한자는 그냥 간지로 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거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전체 전자에 팔 매자에 제도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일반 상인들이 못 팔게 하고 정부가 독점해서 정부가 그래서 그 물건을 사려면 무조건 정부한테서만 사야 돼요. 근데 이때 한나라는 염철, 그러니까 소금과 철을 정부에서만 판매해요. 소금 식사하려면 무조건 필요하죠. 여러분들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다 뺀다고 생각해봐요.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이 없으면 식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고기나 고기 같은 것들 보관하려면 조금이라도 장기 보관하려면 반드시 소금에 염장을 해야 균이 침투를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식사하려면은 소금이 필수라고. 철도 마찬가지죠. 꼭 전쟁이 아니어도 일반 농기구들 다 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철은 일반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만 판매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가 소금과 철을 농민들에게 독점 판매해서 이제 재정을 보충하겠다라는 거죠. 전매제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매제 하는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냐면 물. 여러분들 물 틀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아껴 써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막 물 펑펑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냥 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면 나온 대로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이 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세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수도세가 아니에요. 수도는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야. 안 쓰면 돈이 안 나와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는 거고 쓰는 만큼 요금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전기. 전기도 꽂으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정부에서 독점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물과 전기. 지금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죠. 외국산 담배도 그 한국담배인상공사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이제 독점으로 들여와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편의점이 정부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 안 사봤죠? 믿는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당시 한나라 때는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독점 판매해서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무제 이후에는요, 외척이랑 환관들이 굉장히 권력 다툼을 심하게 하는데, 외척이 누구냐면 왕의 어머니 쪽 친척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쪽 친척들이면 이모나 이종 사촌 형 누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요. 그다음에 환관은 아시죠? 내시들. 이제 어떤 황제의 비서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참 그래. 그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권력이 강했던 왕이나 황제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나 황제가 비리비리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무제가 죽고 나서도 한나라는 되게 어린 황제가 즉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리다는 게 막 3살, 4살 이때 올라와요. 그러면 황제라고 올라왔는데 지가 황제인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막 황제 폐하납시오 이러면 에 이러고 애가 오는 거예요. 엄마 막 이러면서.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막 엄마 배고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 뭐 봐봐요. 얘가 황제로 올라왔다는 건 아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 아버지가 황제를 했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얘가 황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기댈 데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랑 엄마나 이모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엄마랑 이모들이 내 아들이 내 조카가 황제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언제까지 애기가 아니죠. 그럼 쭉 자라요. 처음에는 엄마랑 이모를 되게 좋아하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점점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황제니까 나를 이용해서 지들 멋대로 하려고 잘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점점점 왕의 외척들이 내가 어릴 때는 지들 멋대로 했다가 권력이 셌다가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내 외척들, 내 엄마 쪽 친척들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아주 꼬맹이 때, 코 흘리기 때부터 내 옆을 지켜줬던 내시 환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환관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때는 환관들 세상이야. 그러면 황제가 어릴 때는 왕의 외척들이, 황제가 나이 먹고 나면 환관들이 정치를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횡이라고 해요. 전횡. 정치를 전횡한다고 해요. 지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를 전횡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치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들 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황제가 어릴 때 올라오고 어릴 때는 황제 엄마 쪽 친척들이 개판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더 이상 엄마 쪽 친척들을 못 믿게 되면 그땐 환관들이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황제의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인물이 황제위를 빼앗고 새로운 나라인 신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네, 후배 중에 신나라라는 애 있는데 어쨌든 잘 지내나 모르겠네. 왕망이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왕망이에요. 안한공 왕망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왕위를 빼앗는 행동을 하기 전에는 되게 원래 침착하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음, 외척으로서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를 밀어내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신나라. 근데 결국 이 나라는 호족들, 농민들 반발로 멸망을 하게 얼마 못 가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어, 유방의 한 고조 유방 건국자의 후손이었던 유수라는 인물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한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원래 한 나라를 계승하겠다라는 뜻을 보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고조 유방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후한이 이렇게 건국이 됩니다. 이 사람이 후한 유수, 후한 광무제 유수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한나라의 경제를 볼 텐데 우리가 앞전 페이지에서 조금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싶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음, 바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호족, 그죠?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경제 파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농업이 점점 더 성장을 해요. 왜냐면 철제 농기구도 더욱더 흔해지고요. 특히나 가축을 이용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소, 소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죠. 또 소가 순하고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소를 묶어서 그 뒤에다 쟁기를 달면 사람이 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빠른 시간 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여야 돼? 우리가 이미 했죠. 농업 생산력이 올라갔다. 먹는 게 많이 생산된다. 먹고 남는 게 생긴다. 내다 판다. 시장이 발전한다. 그죠? 그럼 직업이 다양화되고 화폐가 발전한다. 이런 상공업이 발전하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제 농기구는 사실 다 갖고 있어요. 철제 농기구는 사실 다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다 갖고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특히나 소는요 지금도 엄청 비싸요. 소 중에서도 황소가 제일 힘이 센데 수컷 소죠. 근데 황소 한 마리에 지금도 막 1,000만 원을 호가해요. 그러니까 소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소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농업 생산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 소가 있는 집은 농업 생산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끊임없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더 부자가 되고 소가 없는 집은 그 자기 얼마 안 되는 땅마저도 이제 더 부자들한테 땅을 팔아치워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땅 부자예요. 땅 부자. 땅 부자들을 호족이라고 부른다. 어, 근데 당시에는 모두가 다 농업을 하니까 땅 부자면 그 동네 최고 권력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땅이 많은 소를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 땅 부자들. 그래서 그 지방의 세력가가 된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세력가가 됐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농민들도 지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로 진출해서 막 중앙 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나라는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왕망이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잠깐 세웠다가 또 빠르게 무너지죠. 그다음에 유수라는 사람이 다시 후한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후한도 또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모습. 황제가 어릴 때 올라오고 황제가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척 외척들이 다 했다가 황제가 크면 다시 환관이 다 하고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 계속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호족들이 계속 대토지를 늘려가고 땅 부자인 호족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땅 한 떼기도 없는 거지 같은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결국 이 생활을 참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나라 때는 진승오광의 난이었고 법가 때문에 법가의 혹독한 적용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었잖아요. 한나라 때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호족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농민 반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반란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 태평도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게 되죠. 음, 왜 황건적이냐면 여기서 적은 그 도적할 때 적이고요. 황건은 누런 두건을 얘기해요. 누런색 두건. 황이 누를 황자예요. 그래서 머리에 누런색 두건을 쓰고 다니는 그런 도적대다. 그런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터지면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해 보겠다고 각 지방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서게 돼요.
왜냐면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중앙정부는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고 지방에선 반란 터지고 있는데 이 지방의 반란을 중앙정부가 못 막고 있으니까 각지에 힘께나 쓴다는 땅 부자들, 호족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자기 부하들을 이용해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해 보겠다 피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뭐 그때 나왔던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조조, 뭐 손권, 유비, 동탁, 여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삼국지, 고 삼국지의 시대예요. 위촉오 삼국으로 분열이 되죠. 이것도 원래는 굉장히 많은 세력으로 분열이 됐었는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어, 오나라는 자기 손권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삼국지의 그 삼국이고 삼국시대고 요걸 소설로 만든 게 요 셋의 경쟁을 소설로 쓴 게 삼국지 연의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 초고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고 흉노가 들어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위나라도 그렇고 뭐 총나라나 오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위나라가 제일 심해요. 흉노 사람들을 자기들 병사로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흉노 유목민족들이 이때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돼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이 북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나라가 이렇게 흉노 애들을 자기들 병사로 끌어다 쓰면서 북방 민족인 흉노족들이나 선비족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국 북쪽 지대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이 삼국지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 저게 삼국지 지금 40 이렇게 돼 있죠. 14. 삼국지 1이 저 초등학교 때 나왔을걸요. 근데 저게 아마 지금 아마 또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삼국지 14.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 14가 최신판인 걸로 아는데 저게 아마 2020년 판인가 그럴 거예요. 그 뒤로는 새로운 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삼국지 어릴 때 되게 삼국지 7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5랑 한나라의 문화를 좀 볼게요. 한나라는 통치 이념을 뭘로 선택했었나요? 동중서의 제안으로, 법가의 대안으로. 혹시 유교를 선택했었죠. 그 중에서도 진나라 때 탄압당해서 많이 사라져버린 유교를 복구하기 위해서 요게 발달했었죠. 혹시 훈고학, 그죠? 훈고학이 발달을 했었고요. 한나라의 역사서가 조금 중요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써요. 이 사람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요? 궁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천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 우리나라에 단군이 있다면 중국은 삼황오제라 그래서 중국 민족의 시조가 있어요. 그 사람 때부터 본인 생존 때까지의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는데 이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기전체라 그래서 뭐 본기, 세가, 열전, 지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 이야기를 따로 쓰고 그다음에 왕의 이야기를 따로 쓰고 그다음에 뭐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고 제도사 따로 쓰고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뭐 그 방식의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던 그 방식이 나중에 중국이 역사책을 쓰는 표준 방식이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썼던 요 사기를 썼을 때 그 쓰는 방식이 나중에 중국 역사를 쓰는 서술의 표준 방식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마천의 사기가 표준 방식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궁형은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 거시기 자르는 거. 근데 사마천이 왜 궁형을 당했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작업은 원래 사마천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작업이에요. 해왔던 작업을 이어받아서 한 건데 사마천은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나라의 중요한 대신이기도 했어요. 관료이기도 했는데 음, 이릉의 화라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장수가 다른 데 가서 전투해서 패배해서 돌아와요. 당시에 황제가 얘는 패배를 했으니까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마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지긴 졌지만 젖잘싸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어 이걸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황이 그랬던 것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그럼 네가 대신 벌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이 사형인 거예요. 근데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거시기를 잘리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를 아직 다 못 썼거든. 그래서 나는 남자로서의 치욕을 당하더라도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거당하고 사기를 다 쓰고 그러고 이제 죽게 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목적과 어떤 신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구라는 사람이 쓴 한서라는 책이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나 사마천이 썼던 사기를 썼던 방식이 표준이 됐기 때문에 반구라는 사람도 한서를 쓸 때 같은 방식으로 써요. 그리고 책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서라는 책은요 한나라 때의 역사만을 다뤄요. 한나라 때의 역사만을 다룹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 한서라는 책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시기에 또 불교가 들어와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재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오는 것도 이 시점입니다. 이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점검 아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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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하고 이렇게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